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입니다. 저는 오창익이고요.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뉴스를 보는 건 안목이 중요합니다. 자, 뉴스를 보는 안목을 제공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공천은 뭐 지역구는 마무리 단계네요.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초반에 민주당에서 사고 많이 터졌고, 네. 이 막판에는 그냥 이제 의도적으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을 막으려고 밀어놨던 숙제를 그냥 여당에서 냅다 질러가지고 네. 마무리는 정말 이 여당에서 폭탄 막 터지고 끝났죠. 그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네요.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건생구팽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죠. 토사구팽처럼. 토사구팽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이용해 먹고 내다 버린 아주 안 좋은 짓을 했죠. 네. 그다음에 스스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공천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평가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컷오프가 문제인데 네. 이 사람은 왜 컷오프 시켰는지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관악을 해서 임세은이 왜 컷오프 됐는지를 도저히 논리적 설명이 안 돼요. 거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태호잖아요. 정태호 의원은 지금 민주연구원장이죠. 그러니까 당의 아주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설명이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당의 중요한 보직은 단수 공천한다 이런 당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직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단수하자. 이 임세은 씨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고 신인 여성이니까 가산점 30%가 되기 때문에 붙이면 이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붙이면 질 것 같으니까 날려버리. 이게 무슨 공천입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임세은 씨 경우에는 경선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여성 신인은 컷오프 시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어긴 거죠. 정태고 당직자 봐주려고. 그 부산의 수영의 강윤경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40% 이상 굉장히 거기가 보수가 강한데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가까운 교수 하나 그냥 꽂고 컷오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경선을 붙이면은 질 것 같으니까 날려버렸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여성 신인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마침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관련 보도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지난 21대 국회 여성 의원이 19%인데 지금까지 공천한 거로 보면 민주당이 16.5%,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더 떨어져서 11.7%인데 원래는 50%여야 됐잖아요. 원래 이 규정 그렇게 돼 있죠. 각 당 다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원래 할당을 주더라도 30%짜리 규정들이 있는 거고 원래 인구를 비례한다면 그거 50%죠. 절반. 근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대표님 말씀을 제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이게 유리창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맥들로 이게 한국 정치는 좀 많이 돌아가니까 학연 지연 이런 분들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여성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한 20대, 30대 넘어가면 여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소외되고 심지어 배제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정치를 되게 이제 지연과 학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배제되니까. 그리고 저도 일을 해보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야밤에 어디 술집 가서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데서 결정하지 말아야죠. 그게 이제 문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배제가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꼭 이너서클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들끼리 놀거나 이야기하는 구조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 미디어치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처하고 거기서 결정해 버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직원들만 이제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하여튼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은밀하게 권력을 다루는 일은 더 그렇죠. 더.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여성에게 더 험난하다. 그래서 할당제를 해서라도 채워라인데 지금 할당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비례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를 해가지고. 비례는 그냥 짝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결국 여성이 참여하려면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경선입니다. 경선의 기회를 안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진짜 저 정태호 씨나 그냥 네. 단속 공천 받은 그 사람이나 얼마나 야밤에 사람들 많이 만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단속 공천 받으려고. 여성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열심히 뛴 거지. 그래서 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평가받았는데 야 그래? 그럼 얘가 한번 지겠네? 날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더 안 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부글부글 끓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이게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뭐 총장님 말씀대로 여성은 왜 못 나가냐? 저는 이런 문제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여성에게는 유리천장만이 아니라 곳곳에 여성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 근데 말처럼 쉽게 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보면 OECD에서 한국이 꼴찌고요. 언제나 바닥을 달리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공천이 더 밀실에서 했다는 거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성차별에 대해서 구조적 성차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겠다. 법으로 못 바꾸니까 장관은 임명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저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 대놓고 성차별하는 조항은 없죠.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회 여자들이 안 나온다. 이거 뭐 법으로 못 나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정서, 문화 막 이런 것들인데 이건 계속 깨우쳐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개몽하고 교육이랑. 그럼 그거 어디서 할 겁니까? 정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 어느 부서가 한다. 그렇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에서 여성부 폐지론자도 여성에 대한 지금 어떤 조치나 정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여성부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쪼개서 노동부에서 여성, 뭐에서 여성, 뭐에서 여성 이게 더 효과적인 거냐 아니면 여성부에 뭐 하는 게 효과적인 거냐 여기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지. 윤석열처럼 그거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런 담론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효과성, 어떻게 하는 게 여성에 도움되냐 효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죠. 비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진보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연합은 시민사회 12명을 공개했어요. 이제 경선이 진행될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 몫으로 4명을 빼줬고 군소 정당 몫으로 3명인가 4명을 3명씩 두 군데요. 진보당 3명하고 나머지 3명은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라인업을 짜게 되면은 그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람일 텐데 국민적으로 볼 때는 이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깔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비례를 정당을 투표를 한다면은 라인업을 보고 투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명 한 명 지금 저만 해도 다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또 시민사회 12명 거의 한 그중에 8, 9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 뭐 박창진 땅콩회항 뭐 또 김영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그건 못하는 누구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군인권센터 거기 박창진 씨가 그 땅콩회항으로 적혀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직함이 다르게 적혀있으면 모르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거고 저 군소정당에서도 한창민 씨는 제가 집회하다가 만나서 알았을 뿐이지 모르는 거고 나머지 또 진보당 사람도 아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명단을 공개하면은 찍어야 될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누구냐 이거죠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 오디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추진대까지는 좋은데 이 번호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당원 투표로 전면 오디션을 해줘야지 그나마 그게 회복이 되지. 이 번호까지 또 밀실에서 찍어버리면요. 그냥 밀실 공천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리 뭐 여러 군데 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 비례 공천을 받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걸 이제 기본소득당의 한석을 던져주니까 기본소득당 몫으로 자기들이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비례를 연속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기본소득당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전면 오디션 했다 그러면은 용해인 씨가 나와서 정말 이 정치 문화적으로 거의 없는 내가 비례를 꼭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걸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예를 들면은 정말 기본소득당 되는 용해인 맞고 없는 데냐 용해인밖에. 뭐 그런 거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은 사라져야죠. 1인 정당인데 사라져야죠. 그 정도는. 정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 오디션을 했으면 안 되는 일을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나머지 당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그 당에 열심히 한 사람을 공천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은 몰라.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네. 당권파가 작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아니, 그리고 당직자 중에 국회의원 비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보통 뭐 한두 명씩 포함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직자를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네. 이제 거대 정당에 20개 할 때 한두 개 정도 배려가 되는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당에 하나씩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면은 그냥 어차피 한 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명만 무명인 게 아니라 전부 무명인 상황이다. 쪼개 넣어버리니까 다 당자 줄 거 아닙니까? 다 네. 당권파들. 그럼 나중에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어차피 표가 안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설명이 안 돼요. 국민 앞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뭐 역시 뜨거운 데가 조국혁신당 같아요. 자꾸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선거 때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뭐 많이 나오면. 뭐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니 일단 지지율이 올라간 건 분명한 거고 네. 이 인재를 계속 이제 연이어 영입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인재에서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박은정 검사 뭐 이런 분들 차규근 저 법무부 국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앞쪽에서 이 6번까지가 조국 신당은 윤석열 조기 퇴진을 외치고 있는 신당인데 신장식부터 이 6번까지가 윤석열 조기 퇴진으로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네네. 그나마 신장식까지 쳐줄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거기는 뭐 방송 진행을 이번에 했으니까. 이 구글 대기업 임원 들어왔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 조국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일 뿐이지. 아니 이런 사람들로 무슨 머리띠 둘러매고 진짜 무수한 고소고발을 해야 되고 특검법 발의해야 되고 거리 투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조기 투쟁은 이 면면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니까 조국 교수가 진짜 센 사람을 데려왔다고 한 게 박은정 검사하고 차규진 검사인데 그래봐야 검사예요. 검사예요. 윤석열과 다른 노선 어찌 보면은 문재인의 조국 노선을 갔던 검사 공무원일 뿐이지. 박은정 씨의 경우에 뭘 윤석열과 싸웠습니까? 윤석열한테 탄압까지 받았다 칩시다. 탄압받은 거랑 싸운 거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어찌 보면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탄압을 받았을 뿐이지 싸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싸운 거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엔 싸웠다 이런 선제 공격을 하고 들이받고 저 사람들의 비리를 들추고 범죄 수사를 깨고 이게 싸우는 거지. 저 사람들이 나를 탄압 수사했다? 나 억울하다? 이건 싸운 게 아니죠. 피해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싸웠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금요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어요. 이건 이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국 교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처지 아닌가. 같은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형사소추 당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도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공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조국 교수랑 공감될 수 있고 그 플러스 알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교수가 만나는 바람에 부담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만남 이건 의례적인 만남이긴 합니다. 뭐 창당 인사차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주목하기도 하던데요. 굉장히 이상한 만남이죠. 연대하는 것도 아니고. 연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연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비례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민주당 표를 가져가잖아요. 분명히 지금 민주당 이 비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0대 20 원래 40 먹고 있는 거 22로 반 갈라 먹어버렸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만나버리면 저게 이제 민주당하고 같은 당이네? 표가 더 이탈할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을 찍는 게 부담이 없어지는 그게 이제 황운하 씨가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물꼬를 터져버렸는데. 그럼 더 부담이 없어진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시민단체 소정당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 비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뭡니까? 이게 정말 표 몇백 표 차이로 의석이 하나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 비례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비례 17번 받았는데 16까지 되면 17번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옛날 김종필 총재도 그랬습니다. 반발한 차이로 떨어지고. 어제 임수경 씨를 만났는데 21번까지인데 자기 21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표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표를 절로 건네줘 버리는 행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납니까? 아니면... 안 만나죠. 아, 안 만나죠. 예, 한동훈 네. 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안 만나겠죠? 당연히 아니 만나겠다라고 조국 정치당에서 말이 오히려 나오는데 거기를 만났을 때 서로 잃어버릴 건 없어요. 만났을 때. 막 티격태격하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표를 제가 볼 때 한 몇천 표, 몇만 표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거 만나가지고. 나중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민주당 비례가 이제 완성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뛰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몰빵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빵 두 개 요걸 안 했겠어요. 비례 쪽에서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빵 두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만났냐고 쓸데없이.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도 이 민주당 비례연합에 들어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럼 들어오라 그러든지. 비례 연합에 참여하든지. 근데 그걸 막아놓고 왜 만나냐고. 그 반대로 어제 소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우리 비례연합 참여하겠다고 서신 줬어요. 그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절의 변은 뭡니까? 늦었다. 근데 우리가 일찍 제안했어. 일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다가 송 대표가 정식 처리가 이제 늦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소나무당에서 뭐 서운할 거 없. 그럼 경쟁 가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구호는 쓰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희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일단 짚어요. 좋아요. 소나무 당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제가 거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뉴미디어 위원장이라는 거 자원봉사 직책으로. 뭐 자원봉사겠죠 지금 아직 아시겠지만은 뭐 그 위원장이라는 거는 뭐 몇천 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직함 하나 쓰기로 했는데. 뉴미디어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새로 감투를 쓰셨는데 소나무당 뉴미디어 위원장. 그거 그냥 제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져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많이 나가니까 그 직책으로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소나무당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누가 더 잘 싸우냐 보여주자. 우리 라인업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다 100% 오디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윤석열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라인업 깔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디션으로 다 가능합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게 K연합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합쳐서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 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요. K연합이요? K정치연합이 이래경 씨하고 등등하는 그러니까 비례의 이 밀실 폐쇄를 깨고 광장에서 하자. 이 당원과 국민의힘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들 그룹의 이름이 K연합인데. K정치연합. K정치연합이 소나무당과 함께합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 K정치연합에 소나무당 등 이 윤석열 조기철인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가 가입을 해서 후보들을 내면은 거기서 이 전당원 투표 각자 다 당원 보내겠죠. 이제 전당원 투표나 이제 국민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평가 기준은 이 사람이 이 5분 동안 설명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 체제에서 어떻게 싸웠고 내가 국회에 있어가면 이렇게 끝장내겠다. 요것을 평가 기준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이제 납득할 만한 라인업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싸운 사람 배치하지 않았냐. 저 검사들이 뭘 싸우냐. 그리고 저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저 당직자들이 뭘 싸우냐. 이렇게 해서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업 뭐 어떤 플레이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들어오니까 뉴스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표가 많이 팔리고 흥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밀실에서 찍는 게 아니라 평가받겠단 말이에요. 당원과 국민들에게. 뭐 예를 들면은 K연합이 자체적으로 서울의 백은종 대표에게 계속 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처진의 뭐 싸운 상징. 싸운 거에 관해서는 뭐.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절대 강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케이다. 왜 흥행이 돼가지고 센 놈이 안 들어오게 막으면 안 되고 센 놈이 들어와서 표를 더 많이 가져오면은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싸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계속 출마시키려는 거죠. 소나무당은 그렇게 비례 멤버를 짜고 그다음에 지역구는 호남 위주로 짭니다. 소영길 대표가 지역구도 그렇게 오디션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어렵죠. 그건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영길 대표가 일단 광주 출마를 확정을 졌고 다음 주에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호남 공천이 지금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하게 갔어요. 거기는
현역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떨어져 버렸기 네, 때문에 네. 뭐 그 광주 민심이기도 하죠. 네. 정상이 떨어졌고 뭐 원래 지금 호남이 후보가 난립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윤석열 조기 투쟁을 할 수 있는 퇴진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소나무당과 손잡고 나갈 수 있겠죠. 송영길 대표를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도 재밌고 지역구는 근데 저 유권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개항에 관심이 간다고 해도 개항 유권자가 아니면 뭐 이재명, 원희룡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거 자기 동네 지역구만 보는데 그러면 총선을 보고 그냥 다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비례가 재미있는 판이겠습니다. 최소한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 70%에게 우리 라인업 봐라. 네. 우리가 윤석열 하나하나 팔다리 붙잡고 대가리 붙잡고 끝장내주겠다. 대가리. 네. 이래서 이제 이 전국 지역구에 이제 윤석열 혐오 비토층을 모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조국 신당도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 네. 다 그런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재미. 했는데 네. 라인업을 봐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해지는데 소나무당의 비례 라인업 뭐 공개할 수 없죠. 아니 공개가 아니라 우리 오디션이기 때문에 모르는군요. 모르죠. 누가 그래도 들어올지. 예를 유력 후보 이런 분들. 백은종 그렇습니까? 네. 나오면 뭐 제가 볼 때 뭐 이미 남자 1등은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요? 변 대표님 안 나가세요? 그건 이제 소나무당에서 추려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나무당에서도 이제 왜냐하면 다른 데랑 경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지명도 높은 사람들 찾다 보니까 뭐 제가 추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추천되면은 대도 뭐 제가 볼 때 백은종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백운종한테 안 될 것 되지만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다. 좋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경우에 탈당이 좀 있었는데 러쉬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봐요? 30 의원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라 그런 겁니까? 이게 이분들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이낙연의 광주 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어떤 이 호남 쪽 공천에 대해서 아니 현역 탈락은 좋은데 네. 이 되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 됐다 이거예요. 네, 한 명하면 짚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 거의 한 60% 70% 이상의 민주당이 이탈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한 18%가 일주만에 떨어질 정도로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율 낮았어요. 사실은 지금 지지율 계속. 그러니까 이제 혼전이 벌어질 텐데 실제 민주당이나 저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무소속 되는 경우가 허다했었고 공천 잘못하면 뭐 많지는 않아도 한둘씩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낙연 씨가 이제 광주가 됐을 때 제가 볼 생각에는 당연히 광주 대권론 들고 나올 겁니다. 호남 대권론 들고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랬을 호남을 때 대표하는 정치인. 이재명 씨가 이제 안동이라는 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번 공천은 뭐 못했다가 거의 뭐 다수 평가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은 이낙연을 너무 의도적 가수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남에 이제 자주 갔다 합니다. 이 목포도 가져갔다 이번에 또 광주 가는데 아니 호남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야. 호남에서 볼 때는 꼬았어. 이 전문 경영인은 이재명이란 다른 지역 출신을. 그래서 이겼으면 되는데 이 문재인이나 노무현처럼 졌어 일단 윤석열이. 근데 똑바로 못 싸워 한 1년 만을. 근데 거기다 공천까지 개판쳤다. 호남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송영길 대표랑 같은 입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낙연 씨랑 호남인들 볼 때는 야 CEO 실패했다. 원래 우리 쪽 가보자 이런 정서 때문에 송영길이나 이낙연 모두 기본적인 표는 먹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요. 이게 뭐 난립의 문제인데 난립에 그렇죠. 뭐 어디 가면 많이 나오냐. 뭐 그리고 3-4명이 나오거나. 국힘당이 지금 8명을 다 찍었습니다. 강주에다가. 지난번에 국힘당이 대선에서 15% 얻었는데 이게 전국 역대 최다였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광주에서 더 많이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개인 자질로 볼 때는. 정권 심판론이. 근데 뭐냐면 호남에서 야 무조건 민주당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찰나기 때문에 지금 이 광주는 8명이 윤석열이 얻은 15%보다는 더 얻을 자신 있다. 지금 상황에 20% 25% 얻을 수 있다. 이것까지 자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혼전이 벌어질 수가 있죠. 혼전이. 그리고 점점 더 민주당으로 뭉치지 않은 여론이 이제 잦아들게 되고 각자 장점을 내세울 거 아닙니까? 각자. 그 장점에 주고받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나무당의 장점은 알겠어요. 싸웠다. 싸울 거다. 그리고 확실하게 싸우겠다. 송영길과 이낙연의 경쟁력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우린 윤석열 들이받다가 감옥 갔다가 이제 큰 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이낙연 씨 그룹 새로운 미래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지역을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까? 아니면 호남대 꺾는 얘기할 겁니다. 호남대 꺾는 얘기를 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호남에서 지금 가장 뭐 인지도 높고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당선시켜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잡아오겠다 호남에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소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할 건데. 네. 하여튼 소영길 대표 장점은 윤석열과 싸웠다는 거고 여기는 안 싸웠다는 약점이 있죠. 근데 나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낙연 씨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 만으로 75세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이든이고 뭐 이게 그래요? 트럼프 그래가지고. 근데 75세 대통령 됐던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이승만 씨.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해에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근데 5년 임기여서 80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그건 세계적으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하티는 90살 넘어서 또 대통령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요. 네. 이게 고령화 시대 때문에 이건 다 깨졌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낙연 씨가 대권 잡는 길은 절로 국힘당에 입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음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힘하고 손을 잡는다. 표가 30% 이상 얻었다 이거 이낙연 씨가. 네. 그래서 당선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윤석열이 15% 가지고 집권했는데 지금 보수는 뭉치는 흐름이네요. 네. 이게 그 이낙연 데려오면은 야 호남에 30% 먹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누가 특히 이재명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국힘당은 상대 진영에 있는 인물을 빼와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맛을 못 버리고 윤석열은 그냥 보수를 박살낸 인간을 데려왔는데도 대구에서 75%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은 보수하고 원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보수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낙연 데려왔을 때는 윤석열 때보다 승산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새로운 미래 보면 이렇게 인재 영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합당했다가 다시 분당하면서 합쳤다가 헤어지면서 양쪽이 좀 타격을 많이 본 게 아닌가. 이준석이 타격을 엄청 받았고 이낙연 네. 씨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별로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 비례 지지율에서도 둘이 물론 저 새로운 미래보다는 개혁 신당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봤자 뭐 4%, 2% 이런 정도잖아요.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원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감이 네.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당을 해서 대선 네. 주자가 되고 네. 또 뭐가 될수 그러니까 있죠? 호남에서 호남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그냥 정치적 구호로 내세울 거다. 아마 지지율이요 네. 20% 이상 나올 겁니다. 이낙연 씨가. 그 당선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더라도 네. 이게 20, 30 가면은 보수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저는 한 발 가 있다고 봐요. 이낙연 씨는 절로 이미. 네네. 국힘으로 한 발 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역시 주목받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죠. 저게 이제 생각보다 큰 폭탄이 될 여지가 있죠. 저게. 네. 그 윤석열이라는 현 대통령과 자기가 잡아들인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 둘이 저것도 뭐 밀실에서 찍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증거까지도 지금 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증거라는 게 뭡니까? 그 이제 그 녹취 제보가 가지고 저희하고 뉴탐사가 검토해서 월요일 날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녹취가 이게 불법 여지가 있어서 녹취 공개를 못하고 내용 가지고 유영아한테 확인했어요. 네. 뉴탐사에서. 네. 당신 그 대통령실 사람들하고 네. 지역과나 달라는 그 얘기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바로 전화 끊어버리고 강진구 기자 전화를 차단시켜버렸거든요. 아니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황은 충분하잖아요. 아니 홍석준하고 그냥 경선 진짜 똑같은데 경선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유영하고 네. 왜 경선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네. 붙이면 지니까 안 시키는 거겠죠 대부분. 네. 집니까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후광으로 있는데 배우로 존재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대구의 노인층 소수만 지지라고 실제로 대구에서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전체가 반대했어요. 전체가. 정말 그 안에 있는 모조리 무슨 뭐 미용사협회 여기까지 네. 다 반대했어요. 네. 그리고 유영아 그거는 홍 의원이 지역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박근혜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신뢰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아무리 지역 관리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 뭐 일개 국회의원이 그걸 넘어설 할 수도 없죠. 없는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자영업자들인데. 네. 그리고 대구에 있는 16개 보수단체가 전부 다 유영아 규탄 성명 냈고 제가 아는 단체들입니다. 다 박근혜 탄핵 묵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의아한데요. 아니 그 보도하고 지금 유튜브 다 틀렸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완전히 틀려가지고 네. 유영아를 공천한 게 탄핵의 강을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박근혜는 자기도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를 덮어주고 심지어 태블릿 조작 같은 경우는 제가 밝힌 건데 유영아가 돌아다니면서 태블릿 조작 아니라고 거짓말로 다 비호해주고 박근혜 입 다물게 해주고 박근혜 윤석열에게 만나게 해서 머리 조아리게 해주는 대가로 공천받았단 말이에요. 유영아가. 네. 그럼 어쨌든 대구에서 70%가 박근혜 구속과 탄핵은 잘못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에서 보면은 좀 뭐냐 유영아 쟤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냐라는 말도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이거 둘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의 보수층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공화당이 이제 미디어처럼 같이 8년간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무효 운동을 해왔는데 조원진 대표가 딴 지역구에 가 있는데 이쪽으로 출마해서 박근혜 유영아를 심판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당원들은 지금 다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 박근혜 유영아 끝장내자. 근데 조원진 씨는 이제 원래 박근혜 사람이니까 이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윤창중 씨가 또 이제 들고 일어나서 윤창중 씨 지금 뭐 당적을 가지고 아니죠, 무당적이죠. 네. 이 사람은 탄핵의 역적인 유승민 심판한다고 대구에 무소속 출마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굉장히 많아. 8년 동안에 그래도 박근혜가 돈을 안 먹지 않았냐 이거 너무한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준 거죠. 유영하고 박근혜하고 윤석열이. 네. 그래서 이걸 심판하자 해서 누구라도 하나 나갈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했었어요. 내가 하도 열받아서. 대구에요? 근데 제가 이 언론사 대표해가지고 이 90일 전에 이걸 이 사표 썼어야 되더라고 지역구는. 비례는 뭐 30일 전인데 제가 지금 제가 나갈 생각이니까 그 정도인데 누구라도 하나 나갈 겁니다 아마 보수에서. 그거는 야권에게 야권 지지자들에게도 좋은 카드는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박근혜 탄핵. 박근혜의 뭐 신복, 뭐 또는 박근혜의 그림자, 뭐 같은 사람이 출마한다는 건 중도층 쪽에도 그렇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지층도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한 까닭이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야합이죠. 이게 대표적인 민실 야합이고. 대구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아니 유영아가 그럼 또 대구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대구에서 태어나자마자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서 군포에서 활동해가지고 군포에서 3번 떨어지고 고등학교는 수원에서 나오고 송파에서 이 특혜 공천 받았다가 김무성이 도장 들고 튀어가지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쨌든 4번을 떨어진 사람이 왜 대구로 와가지고 한마디로 나는 박근혜 오른팔이다 나 찍어라. 아니 대구가 무슨 촌동네도 아니고 보수의 정치 1번지인데 이거 우리를 개돼지로 보냐 이렇게 않겠어요. 예전에 2008년도, 2007년인가 그 신한무한 재보선 때 김대중 아들 찍었을 때 신한무한 단체 다 일어났거든요. 그거보다 한 2배, 3배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유영아는 지금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대가다. 태블릿 조작을 은폐해준 대가다 유영아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쪽에 무슨 수로 참전을 할 거고. 유영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셔서 덕분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구체적으로 얻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은. 또 국회의원 여러 번 떨어진 사람이니까 한 매 쳤던 건 개인적인 한도 풀고 좋아요. 그건 그분의 인생이고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얻는 게 하나도 없죠. 유영아 씨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뭘 얻죠? 얻는 게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 갖고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대통령 측에도 있었던 분이 비록 임기는 못 채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감각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국회의원 경험 굉장히 많잖아요. 오랫동안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선택을 해요? 왜요? 그래서 이거는 유영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누가 누굴 가스라이팅 유영아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설명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잖아요. 나 친박 신당 만든다고 외쳤으면 10석은 먹었을 겁니다 아마 경북권에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엎드려 빌면서 유영아랑 공천한다고 다 한 거죠, 다 한 거. 좀 여기 어쨌든 조원진의 유영아가 출마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아까부터 얘기한 이 태블릿부터 뭐 탄핵 폭탄이 터지게 돼 있죠. 국힘은 약간 뭐 색깔론 같은 걸 다시 동원하는 것 같긴 한데 먹힐까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양분법이 돼가지고 이분법이 돼가지고 야 청백전하자 그러면 늘 보수한테 유리할 수밖에 인구 구조가 이제 영남권이 많고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 보수한테 유리한 환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가겠죠. 그러니까 국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심판. 정권 심판하고 이제 폭을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게 그래가지고 연동형하고 그 연합했는데 이게 다 엉망이 돼버려서 네. 민주당이 좋은 길을 놓쳐버렸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발언을 조금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신당 영향이죠. 다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소영기 신당이 이제 소나무당이 활동하면 이제 민주당도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이것 저것에서 터져 나오고 커지면. 공천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국힘은 이제 좌파 심판으로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은요 양분법 가면 안 되고 여기는 연대체로 가야 된다는 게 경쟁 연대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선거 구도는 하여튼 이번 주부터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 싸움이 본선 싸움 돼서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 공천 국면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밀렸죠. 재보선 때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다 까먹은 거를 오히려 조국 신당, 소나무당과의 경쟁 관계에서 다시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당의 존재가 이제 앞서 뭐죠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하고 달리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는 국면이 올 텐데 소나무당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일단 송 대표가 감옥에 있는 부분이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너무 커서 그런데 어쨌든 보석을 신청하면서 보석을 선거 출마를 이유로 허가된 사례가 2사례가 있었고 송 대표는 원래부터 구속되기 전부터 8월부터 창당을 선언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특수한 경우의 구속인데 아니 이 사람은 멀쩡하게 선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속해서 기소까지 했지 않냐. 그러면 재판은 불구속을 해라. 더군다나 이제 송 대표 얘기하는 게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유죄인데 원래는 1심만 유죄돼도 감옥에 집어쳤는데 법정 구속 안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활동하고 있지 않냐. 나도 활동해달라 해서 재판부가 압박은 받을 겁니다. 이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이제 호남 출마하면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여론조사에서 당선될 수 있겠네 이 사람. 예를 들어 그냥 감옥에 있어도 당선될 만하네 그런 풀어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판사들이 최악의 경우는 옥중 당선이에요. 풀어달라 그랬는데 붙잡고 있다가 당선돼 보세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치 탄압이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은 바로 석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도 제한되지만 송영길 대표를 뭐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도 법원이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참정권하고 이 투표권 다 박탈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형사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참정권도 박탈하는 결과일 수 있으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 서명을 지금 변호사가 모으고 있어요. 유권자들 서명. 재미있는 국면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또 변화된 국면 속에서 새로운 뉴스 가지고 또 새로운 뉴스에 대한 확실한 안목에 바탕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